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앞서간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름은 유일한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제물포, 지금의 인천 항구에 세찬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일영은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바다 끝에 미국이 있단다. 아버지가 수평선 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잘 사는 나라야. 나는 비록 배우지 못해서 장사꾼으로 살았지만 너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9살 난 일영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혼자서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야 하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붕 배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가거라. 사내 대장부답게 꿋꿋해야 한다. 아버지는 널 믿는다. 아버지가 일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일영은 저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버지께 의젓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영아, 어서 가자. 미국의 대학에 공부하러 간다는 박용만 형이었어요. 잠시 후 배가 몸을 뒤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영은 갑판에서 부둣가에 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고무신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형, 미국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일형은 박용만 형에게 물어보았어요. 글쎄, 앞으로 한 달은 더 가야 할 거다. 지루하니 형이랑 영어 공부할까? 박용만 형은 일형에게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일영은 난생 처음 해보는 영어 발음이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어떻게 배우나 걱정이 되었어요. 배를 탄 지 석 달 만에 일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닿았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일영이 살던 평양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영은 뱃멀미를 할 때처럼 머리가 어찔했지요. 하얀 얼굴에 파란 눈의 남자, 까만 얼굴에 곱슬머리 여자, 초록 눈에 갈색 머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바로 앞에서 벌떼가 왕왕거리는 것처럼 눈과 귀가 먹먹했어요. 일영은 네브래스카주 컨이라는 마을에 사는 두 아주머니에게 맡겨졌어요. 자매 사이인 아주머니들은 일영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지요. 얼마 후에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갔어요. 처음 학교에 간 일영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영어를 몇 마디 배우긴 했지만 그걸로는 친구를 사귈 수도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일영, 오늘도 준비물을 안 가져왔구나. 파란 눈의 선생님이 혀를 찼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일영은 머리만 긁적였지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미국 아이들이 또 놀려댔어요. 헤이, 멍키 고홈. 냄새나는 동양 원숭이는 당장 꺼져버려. 아이들은 일영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낄낄댔어요. 일영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어요. 가끔씩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편지를 읽던 일영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형편이 어려워져 가족 모두 북간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편지였어요. 형,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 일영은 박용만 형에게 애원했어요. 일영아, 하늘은 크게 쓰려고 선택한 사람일수록 시련을 주는 법이야.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 일영은 아버지와 박용만 형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다음 날 동이 부옇게 터올 때쯤 일영은 다시 각오를 다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국까지 보낸 건 큰 나라에서 많이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야. 이 정도로 울면 안 돼. 그날 이후 일영은 더욱 씩씩해졌어요. 이름도 이란으로 바꾸었지요. 이란의 한은 대한민국
1897년에 새로 정한 우리나라의 이름과 같은 한과 같은 글자였어요. 이라는 헤이스팅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힘으로 학교를 다니기로 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구두를 닦거나 상점에서 일했지요. 못된 미국 아이들이 바늘 냄새가 난다며 떠밀고 구두통을 빼앗아도 꾹 참고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한 번도 숙제를 거른 적이 없었어요. 모르는 단어를 찾느라 밤을 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코피가 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뭘 하든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란의 학교 성적은 미국인 친구들이 샘을 낼 정도로 쑥쑥 올라갔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란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어요. 동양인들은 잘하지 않는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서 장학금도 받았지요. 이란은 미국 아이들처럼 덩치가 크지는 않았지만 발이 빠르고 영리했어요. 나중에는 미식 축구부의 주장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란은 걱정이 많았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이란이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 사이 집안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대학에 갈 수 없다니. 이란의 담임 선생님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이란이 돈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란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이란은 빌린 돈을 북간도의 가족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 변전소에 취직했어요. 그로부터 1년간 이란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밤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회사를 지키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미시간 대학교에 들어갔지요. 대학생이 된 후에도 이란은 여전히 바빴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국립 끝에 일하는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당시 미국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라는 중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죠. 나처럼 중국인들도 고향을 그리워할 거야. 중국인들의 고향 생각을 달래줄 수 있는 물건들을 팔아보자. 이란의 생각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중국의 손수건과 부채, 도자기들을 본 중국인들은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나섰어요. 장사하랴 공부하랴 지칠 때면 이란은 학교 도서관을 찾았어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호미리가 이란을 위로해 주었지요. 중국인인 호미리는 의사의 꿈을 가진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란아 힘내. 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란의 뺨이 발그레 달아올랐어요. 고마워 호미리. 너도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이란의 말에 호미리도 얼굴을 붉혔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갔지요. 대학을 졸업하니 일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미국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간 거예요. 하지만 이란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업에 대한 꿈이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야. 기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란은 결국 3년 만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어요. 이란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만두 생각이 났죠. 중국인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중국의 만두를 즐겨 먹었어요. 이란은 만두의 재료인 숙주나물을 팔기로 했어요. 숙주나물은 녹두를 시루 같은 그릇에 담고 물을 주어서 싹을 낸 거예요. 이란은 숙주나물을 기른 다음 중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식당 주인들로부터 불평이 쏟아졌지요. 상한 숙주나물 어떻게 만들란 말이야. 숙주나물이 금방 상해서 맛이 변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일하는 식당마다 숙주나물을 상하지 않을 만큼만 팔았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숙주나물 배달을 다녔지요. 일하는 숙주나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숙주나물을 유리병에 넣어 팔았는데 깔끔해 보이긴 했지만 깨지기가 쉽고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거든요. 숙주나물을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을 텐데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라는 숙주나물 통조림 만드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치 에디슨이라도 된 것처럼 날마다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는지 통조림으로 만들어도 숙주나물은 여전히 쉽게 상했어요. 때로는 가스가 생겨 깡통이 터지기도 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업을 바꿀까 하는 약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기를 몇 번 일하는 마침내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끓인 숙주나물을 곧바로 통조림으로 만들면 싱싱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어요. 숙주나물 통조림이 대성공이었어요. 일하는 대학 친구와 함께 라초이 식품회사를 세웠어요. 곧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시카고, 펜실베니아, 뉴욕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숙주나물을 만들 녹두가 부족해서 못 팔 정도였지요. 회사를 세운 지 5년도 안 돼서 라초이 식품회사는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큰 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일하는 이런 성공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925년 호미리와 결혼한 유일하는 조금씩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26년 우리나라로 돌아온 유일하는 제약회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일자리도 주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가난에 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갖 병에 시달렸어요. 기생충약 한 알, 결핵 약 한 봉지면 나을 수 있는 병도 약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들의 병부터 고쳐줘야겠어.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겠어. 회사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유한, 양행이라고 지었어요. 양행이란 서양으로 또 세계로 나간다는 뜻이었지요. 미국에서 알고 지낸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는 버드나무 그림을 새긴 나무 판자를 선물해 주었어요. 유한양행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버드나무처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끈질기고 무성하게 크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지요. 이 버드나무는 나중에 유한양행의 상징이 되었어요. 일본은 유한양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약을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벌었던 터라 미국에서 수입한 약을 싼 값에 파는 유일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일본은 유일한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감시하고 방해했어요. 유일한과 호미리는 한국 국적이 없다며 트집을 잡았고 약을 다룰 의사가 없다며 회사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사들인 약품들을 모조리 빼앗기도 했고요. 하지만 유일한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팔면 아무리 일본이라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무렵 다른 제약회사들은 무슨 약이든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고 엉터리로 광고를 했어요. 하지만 유일한은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절대로 광고에 쓰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짓말로 물건을 속여 팔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파는 약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해. 유일한은 약은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고 약을 지으라고 광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갖 병에 다 듣는다는 약들보다 유한양행의 약이 훨씬 잘 팔렸어요. 유한양행의 약이라면 무조건 믿고 사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어요. 직원들도 놀라고 다른 제약회사 사람들도 놀라고 회사가 자리를 잡자 유일한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에 맞는 약을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는 병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앓는 병과 달랐거든요. 같은 병이라도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달랐고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유일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한양행의 연구실에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 있었어요. 다들 힘을 내게 우리 손으로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자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유일한은 안티프라민이라는 연고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기생충약과 비타민제도 만들어냈지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유일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최근에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편을 섞어 약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아편은 진통제나 마취제로도 쓰이지만 잘못 쓰면 죽을 때까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무서운 마약이었어요. 유일한은 그 직원에게 꼬레꼬레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을 만드는 것이네. 자네는 지금 돈 몇 푼 더 벌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다는 것인가? 사장님, 저는 단지 회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당장 사표를 쓰게, 당장! 유일한은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대쪽처럼 고든 성격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유일한은 기업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유일한의 목표이자 꿈이었지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았어요.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지요.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조용히 유일한을 불렀어요. 장관 자리를 내줄 테니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달라는 거네요. 당시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돈을 대주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도 됐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맡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일한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이 일로 정부와 사이가 나빠져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저는 기업인일 뿐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유일한을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유한양행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한 다음에 회사를 빨칵 뒤집었어요. 샅샅이 뒤져! 숫자 하나도 빼놓지 마! 세무서 직원들의 형사들까지 나와서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사장님, 회계과장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애꿎은 직원들이 잡혀가 생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유일한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유일한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나라를 좀먹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을 속이는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어요. 하지만 유한양행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세금을 덜 내거나 속여서 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놀랐어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혹은 약을 만들 때 원료를 적게 썼나? 해서 유한양행에서 나온 약들의 성분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한양행의 약들은 외국 제품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것들 뿐이었어요. 결국 세무서에서는 유한양행에 모범적으로 세금을 낸 회사라는 현판을 걸어주었지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일한에게 동탄산업훈장을 달아주었어요. 유한양행 같은 정직한 기업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경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유일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굳게 지켜온 유한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지요. 어느덧 이른이 넘어 할아버지가 된 유일한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이게 했어요. 나는 이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는 조권순에게 맡길 것입니다. 유일한의 발표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평생 애써 일군 회사를 가족이 아니라 직원에게 물려준 거예요. 회사를 무조건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걸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일한은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유한양행은 유일한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한양행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과 아껴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일한은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대단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용 버스를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집을 사거나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도 도움을 주었지요. 회사의 주식도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한양행의 직원들은 누구나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눈가림이나 하는 약삭 빠른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유한양행의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유일한은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유일한이 세운 유한공업고등학교는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이 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은 모두 유일한이 주는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었지요. 유일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도움을 공짜로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반드시 자기 힘으로 일어서라는 의지를 가져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면 유일한은 제일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언제 어떻게 그 돈을 갚을 것인지 말해보게.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돌려보냈어요.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움을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아들, 딸이나 동생들, 조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971년 이른법 유일한은 건강이 부쩍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실 밖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 보였지요. 물끄러미 나무들을 바라보던 유일한은 오래전 미국으로 떠나던 9살의 봄을 떠올렸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제라야, 한 가지만 약속해주겠니? 유일한이 딸 제라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제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유일한은 제라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제라는 미창이 나달나달한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품에 안고 구슬피 울었지요. 아버지... 유일한의 장례식 날 유한양행 직원들과 유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한데 모여서 눈물을 흘렸어요.
유이라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유한공업고등학교 동산에 묻혔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마다 유이란이 남긴 유언장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유언장의 내용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떠나다. 유언장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유이란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었어요. 당시 7살이었던 손녀 유일링에게 학비로 물려준 $10,000를 빼고는 아들, 딸, 아내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지요. 기업을 해서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위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 과연 유일한이라며 입을 딱 벌렸어요. 유일한이 남긴 것이라고는 구두 몇 켤레, 양복 몇 벌, 만년필 같은 물건 몇 가지뿐이었어요. 한 기업의 회장이 남긴 유품치고는 너무나 소박했지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낳은 정직한 기업인 유일한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신보다 사회의 이익을 앞서 생각한 유일한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참된 기업인의 본보기로 기억되고 있지요. 너무 멋지죠? 이런 분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어쨌든 멋진 한국인이에요. 선생님 앞으로도 이런 많은 멋진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겠어요.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